구독, 좋아요. 자, 1부 김진기 기자 모시고 정은경 문제 오늘 좀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김진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강선우, 김진숙, 이진숙. 이진숙. 네. 죄송합니다. 강선우, 이진숙. 네. 자, 낙마 이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상 여권에서는 정리하는 걸로 지금 다 방향이 잡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결단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퇴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이 직접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지금 만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오전 이 시간에 출연해서 여러분께 강선우가 버티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더 큰 것들을 터뜨릴 거다라고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방송 그 전에도 그렇고 방송 끝나고 나와서도 그렇고 이제 그 정치권과 뭐 여러 가지 그 소스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동안 나왔던 것을 압살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파악이 되면 여러분께 오늘 오전에 출연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까 했었는데 도저히 이거는 비방용이어가지고요. 예. 방송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비방송용일 정도로 비유튜브용일 정도로 상당히 좀 거시기한 것들이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강선우는 결국에는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가 더 나왔던 것이고요. 근데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강선우도 그렇고 낙마를 하게 되면 현역 의원으로서 낙마는 첫사례가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강선우는 그러면 사실상 정계 은퇴 각인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강선우가 뭐 전해지기로는 울고불고 하면서 나 이러면 장관이 아니라 그 정치 생명까지도 끝난다 하면서 버티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도 그렇고 민주당 여권 내에서도 분위기가 처음에는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임명 강행이다. 대통령실도 무조건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임명 강행이다. 뭐 큰 거 한 방 없지 않냐 이랬는데, 지금은 다들 대체적으로 지금 다 분위기가 돌아선 여권 내에서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미 아시겠지만 어제 오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그 민보 협의라고 하죠. 예. 그 민보 협의에서도 살짝 물러나라라고 해가지고 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중에 강선우가 물러나지 않겠냐, 사퇴 발표를 오늘 중에 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저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지금 뭐 이진숙도 그렇고 그리고 강선우, 가장 지금 앞거는 강선우잖아요. 이진숙은 일단 교육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논문 표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문 표절이 아니다라고 이제 본인은 해명을 하면서 심지어 그 과정에서 그 검증단 교수들이 제1 저자로 자기가 꿰차가지고 그 논문을 쓴 학위 논문을 쓴 제자들을 사지로 모는 교육자로서의 거의 파탄에 가까운 그런 지경이다라고 해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진숙 이분은 이제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심지어 국회 청문회에서 이공계에서는 뭐 그런 논문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또 지금 이공계 쪽에서도 다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이진숙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진숙은 이진숙대로 지금 정리가 되는 수준이고, 가장 지금 핵심은 강선우잖아요. 민주당 내 여권 내 분위기도 많이 돌아섰고, 그리고 현역 의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마 첫 낙마 사례가 이 현역 불패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첫 낙마 사례가 될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거. 사실 이 강선우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것도 좀 몇 개가 더 있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는 웃으면서 같이 저하고 얘기하셨잖아요. 뭐냐면 강선우가 물러나면 그 자리 누가 온다? 네. 성이 두 개인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의 골수 조직인 그 여성 단체들도 다 결국에는 물러나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재명을 뭐 배려하는 건 아닌데 강선우는 사실 페미니스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강선우가 빠지는 자리에 만약에 골수 페미니스트 운동가 출신인 여성 정치인이나 뭐 이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럼 이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아니 그것도 지켜봐야죠. 뭐. 네.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뭐 그건 또 그 사람이 만약에 오게 그 사람이 되면 올지도 또 모르겠고. 그 사람도 뭐 갑질을 오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래서 뭐 물론 봐야 될 문제긴 한데 어쨌든 강선우 빠진 자리에 골수 페미니스트 여성 정치인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좋은 걸까라는 생각도 좀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강선우 참 이재명에게 이런 식의 그 대형 폭탄이 될 줄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의 청문회는 끝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청문회 바로 정은경이에요. 정은경. 예, 정은경 보건 정은경 내용이 많을 텐데 네, 좀 너무 자세히 네, 시간이 걸릴 테니까. 네,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요점만 그 보도로 한 꼭지씩 정리된 것들로만 쭉 훑어드릴게요. 먼저 이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 사람은 질병관리본부장 있다가 질병청장, 초대 청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영웅이다, 뭐 K방역의 영웅이다 해갖고 그 백발 머리와 함께 전 국민에게 각인됐던 수년 동안 각인됐던 사람인데 그 보도가 되는 거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면 일단 이렇습니다. 남편이요. 정은경이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있을 때 이 남편의 이름은 서모 씨예요. 이 남편 서 씨가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된 손소독제 관련 주식 창해 에탄올을 꾸준히 매입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충돌 논란 소지가 시작부터 계속 불거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저 보도는 그거예요. 남편의 코로나 주식을 왜 심사를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장하고 질병청장으로 재직했을 시에 남편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 최소 2차례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이거 반복된 누락인데 이건 단순 실수가 맞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일단 이 남편이 보유한 이 코로나 관련 주식 인사혁신처 에서는 이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에서 배제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임 질병관리본부장 그다음에 그 이후에 초대 질병청장이 됐잖아요. 이게 직무하고 직급이 같으니까 재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복지부의 위임을 받는 사무를 했던 건데 질병청은 새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초대 질병청장이었죠. 그래서 정부 조직법상으로도 중앙행정기관으로 독자적인 조직 인사 예산 권한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 이제 정은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유행 때에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을 맡아서 앞장섰던 사람으로 질병청 직원도요 1,47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때 560명 정도,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때보다도 한 560명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직 그리고 그 규모 이런 것도 뭐 크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장하고 질병청장의 위상 업무 이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심사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해명은 정부 그 질병관리청 해명은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질병관리청이나 청장이나 직무직급 같았다. 그래서 재심사 받지 않았다 이건데 아니다. 받았어야 된다라는 비판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이 정은경이 그 당시 그 코로나 당시에 항상 매일 카메라 앞에 서서 이 코로나 관련 통계 그리고 대응 방침을 백발로 투명하게 밝혔던 것과 달리 지금 이 정은경의 행보가 이 해명 피하게 급급하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청문회에서 다 야당에서 물어뜯을 겁니다. 일단 질병청장에서 물러난 뒤에 이자 소득이 1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장일 때는 예금이 9억 8천이었는데 이자 소득으로 2,800만 원을 그래서 받았는데 이듬해인 24년에 이자 소득이 얼마로 늘었다? 7,400만 원으로 2.6배 늘었다는 거예요. 단 1년 만에. 근데 그게 일단 거기는 뭐 특별하게 정기 예금을 해놓으면 아주 고이자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아무리 은행 창구 가도 예적금 봐도 그 이자 정기 그
적금이나 이런 이자가 볼품이 없던데 일단 그래서 정은경의 해명은 이거예요. 퇴직하고 나서 대학병원에 일하면서 1년 한 해에 1억 안팎씩 벌었고 1년 정기예금에 주로 가입을 했고 만기가 다가와서 일시에 돈이 늘었다라는 건데 당시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이자 소득으로만 7,400만 원을 벌리면 은행에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20억을 묻어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정은경이 공개한 총 예금은 13억 5천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억 정도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야당에서는 이게 지금 해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무직이라고 하는데 예금을 1억 8천 정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새에 6,800만 원 늘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아들이 번 돈은 4,600만 원 정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계좌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정은경은 일단은 뭐 청문회에서 봅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지금 계속해서 이것도 큰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 문제가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 배우자 문제도 있는데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도 그렇고 잠시 뒤에 그 농지 관련해서도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이 아들들 같은 경우 이 삼촌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장남 차남이요 지금 비상장 회사인데 라운플랜이라는 회사예요. 이 라운플랜이 이제 그 대전 지역에서 건축 토목 관련 그 사업 그 관급 수주 공사 하는 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은경이 질병청장으로 재직했을 때에 이 자녀들이 주식을 지인 소개로 샀다는 건데 이게 삼촌 회사라는 거예요. 이 지인이 그러면 삼촌이라는 건지 지인이라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가족들도 지인이라고 표현하나 보죠.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에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이 크게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하고 그다음에 이 재산 신고 누락 및 허위 기재 의혹도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아니 이 정은경 후보자의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라운플랜은 대전 지역에서 관공서 계약단에는 걸로 이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당시 정은경이 질병관리청장이었다. 정은경 영향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 지위를 이용해서 경영난을 겪던 시동생의 회사를 도운 거 아니냐. 아, 관급공사를 도왔다 이런 의혹이군요. 그 대전에서 관급공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바로 이 주식을 샀다는 거니까 보유했다는 거니까 이런 거에서 물고 물리는 의혹들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정은경 후보자는 또 해명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번 청문회에서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고요. 일단 가장 앞에 이야기한 건 주로 남편과 아들 그리고 본인의 이자 소득 이제 주로는 그렇죠. 돈과 관련된 이 주식과 이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집중되어 있네요. 네, 요것도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정은경도 강선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정은경이 국회에다가 제출한 건 뭐냐면 저 평창에 땅 갖고 있는 거, 농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농지법 위반 의혹이. 근데 이제 정은경은 야, 내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농사도 짓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 가족 농사야. 내 남편인 배우자, 그러니까 서씨 중심으로 가족의 농사를 지었어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게 지금 거짓이라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자, 먼저 현행법상으로 농지법상으로 실경작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농업인 조건이 되느냐. 일단 지금 남편이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농업인의 조건을 걸치곤 있는데 과연 실경작, 그러니까 경작을 주도했느냐. 여기서 바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정은경이 해명한 것과 다르더라라고 하는 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전 땅 주인. 네, 바로 그 부인이 뭔 소리야? 내가 사실상 농사한 거야. 라고 그냥 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도가 지금 나오는 건데요. 지금 실제로 결국에는 그 강원 평창군의 이 남편 소유의 농지는 실제로 마을 주민이 경작 중인 거다. 바로 농지법 위반으로 걸리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바로 그 전 땅 주인이
이 정은경 부부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30년 인연이어가지고 우리 양 집 안에서 함께 농사를 짓는 이건 공동 경작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다면 정은경 국회에 해명한 건 뭐냐면 남편이 농사 다 짓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손이 부족할 때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충돌하죠. 해명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되게 벼르고 있다라는 그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걸 증명하려면 농업 경영 계획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제출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보전 기간이 10년이다. 그래서 이게 현재 평창군으로부터 확보가 불가능하다라고 한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은경도 그렇지만 남편도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인천에서 어느 병원에 있다고 그렇죠. 하죠. 네, 지금 인천에 있는데 이 남편이 당시에 해당 농지를 사고 농사를 쭉 지었을 요때는 서울 중랑구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병원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반,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료했고 주 6일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럼 농사 언제 지었던 거죠? 저는 사실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 야간 농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 6일 병원 운영하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은경은 국회에다가 해명하기로는 자기 남편이 농사를 다 실경작했고 주도했고 일손이 부족하면 도움을 받았다는 건데 이게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이거 어떻게 이게 해명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농업 직불금도 있잖아요. 이 직불금이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주는 보조금 개념인데 이 직불금도 사실상 저 땅 주인 부부가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거죠? 네. 소유자가 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아니 그럼 이것도 사실상 정은경 남편 대신에 농지 경작을 그들이 돈 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 대상이 아닌 이전 농지 소유주들이 농업직불금을 받았다? 이건 그러면 이중 위반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것도 나오는 건데 일단 평창군에서는 실경작이 확인이 된 사람에게 준 거니까 법적 문제 없다. 일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과 관련해서도 이 농지 문제도 최대 그 쟁점으로 지금 충돌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건 이제 오늘 오전에 이 조선일보 보도로 나온 건데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단독 보도라고 하는 게 다 결국에는 의원실에서 흘려주는 거예요. 네. 그 국민의힘의 그 보건복지위의 의원들이 그 신문사 골라가지고 이렇게 흘려주는 건데 이건 이제 조선일보로 흘러나온 겁니다. 이 정은경의 이상한 후원금이다. 이게 뭐냐면 전 사실 이것도 보고 살짝 좀 열받더라고요. 왜냐면 좀 열받는 것도 있고 좀 실망했어요. 정은경 후보자에게. 그래도 저 사람에게 저렇게 실망을 하진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정은경이요. 대선 직전에 민주당 의원 4명하고 조국혁신당 의원 1명에게 후원금을 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의원 2명이 바로 정은경의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요. 이건 이제 국민의힘의 최보윤 의원이 흘린 건데 민주당의 추미애, 이용우, 김윤, 차지호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은경은 민주당 이번 대선 캠프 총괄선대위원장 맡았죠. 그리고 이번 이재명 대선 당선 직후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중에서 민주당 김윤하고 조국혁신당 김선민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은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이에요. 좀 넉넉히 봐주면 서로 서울대 의대 동문 사이니까 친분이 있고 하니까 정치 후원금을 줬겠거니 뭐 큰 돈을 준 건 아닙니다만 뭐 그래서 뭐 줬겠거니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해충돌로 비춰질 여지가 상당하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들어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게 재판으로 따지면 이거 재판 기피 사유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은경의 해명이 좀 짧게 마무리를 합시다. 네, 예. 정은경의 해명이 이런 겁니다. 그 농업 직불금 관련해서도요 몰랐대요. 직불금이 있었나요? 저는 그 신청한 적도 없고 수령한 것도 없어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몰라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해명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 주식 가지고 실제 이익 본 거 없어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다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명이 일단 정은경이 이 해명 상당히 부실하고 거의 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정은경도 강선우와 이진숙의 뒤이은 최대 그 약점 그 이번 내각 고리로 약점 고리로 지금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설 수 있어요? 지금 1번, 2번은 강선우, 이진숙이라고 하고. 그렇죠. 네. 거의 뭐 3번으로 지금 세 번째로 지금 정은경이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간의 비리 관련된 여러 내역들 제기된 의혹들이 막 계속 쏴져 나오니까 그 부분 한번 정리를 좀 네. 했습니다. 김진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구독, 좋아요.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자, 특사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죠. 이 특사가 갑자기 특사 정치가 되는 상황인데 미국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번 주부터 특사단을 지금 뭐 이번 주 말 또는 다음 주에 대부분은 보낸다고 하는데 일단 특사단이 주요 국가들 다 지금 특사단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건 네. 내정하는 절차에서 이제 임명하는 절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특사단 지금 구성 파견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특사권 남용이라고. 남용, 예, 특사권 남용입니다. 남용. 남용. 왜 이렇게 14개국에 보내는지를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특사를 하시면 헤이그 특사를 잘 아실 텐데 이게 뭐 친서 전달이나 어떠한 명확한 목적성을 갖고 가는 게 특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는 인수위 시절에 뭐 한두 개 나라를 보내던가 혹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주요 4강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14개국에다가 아주 민주당에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다 박아가지고 보훈 특사, 특사권을 남용해서 보훈 특사로 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관성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또 특사에 대한 예산이 사실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했을 거라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예산도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봐야 되는 것이고 예. 뭐 우리가 주요국은 나중에 이따가 얘기하더라도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하고 관계가 중요한 게 이제 프랑스랑 폴란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프랑스, 네. 폴란드. 폴란드는 이제 무기 관련돼서 예. 저도 특사를 보내려면 좀 무기에 그 관련된 사람을 보내던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폴란드와 박지원이를 단장으로 보낸다고 지금 알려졌어요? 예, 박지원 그 의원님 그 굉장히 고령이신데 폴란드 국가에서 오히려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프랑스인데 지금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굉장히 기묘합니다. 네. 뭐냐 하면 저희가 그 체코 원전 사건 때도 프랑스 전력공사가 체코 정부에다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한국에 주지 마라라고 소송 걸어서 문제가 됐는데 그게 이미 우리나라 원전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원자력을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를 복원시키면서 원전에 대해서 프랑스가 전 세계 원전에서 넘버 1, 2를 달리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이 수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체코마저 밀리면 끝장이다라고 해서 프랑스가 파이팅 해가지고 소송까지 건 거고 또 뷰티 산업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레알이나 뭐 샤넬이나 이게 다 프랑스 업체인데 네. 프랑스 뷰티 산업을 지금 한국이 미국 시장에선 뒤집었어요. 미국 시장은 한국 제품이 1등이고 일본 시장도 한국 제품이 1등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 전체로 보면 프랑스 제품이 1등인데 지금 한국 뷰티 산업이 프랑스가 뷰티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국 뷰티 산업이 지금 치고 올라와서 요런 관계도 프랑스가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요즘에 외국에 유럽에 있는 뷰티 그 브랜드는 아예 한국말로 그 브랜드명을 만들어요. 예쁘다, 뭐 혹은 뭐 뿌띠 서울 뭐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강금실, 한병도, 천준호 저 특사분들, 내정자분들 제가 이력을 아무리 검색해도 프랑스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누굴 만나고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이름만 발표할 게 아니라 저렇게 보험만 할 게 아니라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오겠다라는 게 선제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사단 면면이지를 지금 띄워놨는데요. 잠시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시죠. 미국은 이현주, 김종인, 김우영. 단장이 이현주예요. 네. 예.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 지금 내정을 했다가 철회를 했다는 소식도 좀 들리더라고요. 네. 뭐 여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측이나 범좌파 진영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철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전체 명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한두 곳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뭐 일본은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국 박병석 보내는 것도 이상하고 영국 추미애, 프랑스 강금실, EU 윤여준, 폴란드 박지원, 이 캐나다 김병주 하나같이 뭔가 접점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특히나 미국의 경우에 가장 이상한데 아무래도 미국의 가장 특사 1순위로 한다면 뽑아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을 특사로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현주와 김우영을 김종인이 내정 과정에서 지금 떨어졌다면 이현주하고 김우영을 배치를 한 것인데 이현주가 단장이에요. 일부에서는 저거 지금 전작권 전환 문제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반미 어떤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김우영이 미국 가서 관련된 단체들과 협의하고 어떤 반미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김종인에 대해서 미국 특사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는 예. 미국 특사가 가장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보훈 인사들로 돼 있는데 김종인이 이재명 정권 탄생하는데 어떤 도움을 줬냐라고 좌파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임명이 될지는 봐야 되는 것이고 그나마 이현주, 김우영은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있었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네, 그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 정도 인력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정도만 있어서 저렇게 찾다가 왜냐면 네. 또 민주당의 주요 분들은 미국 대사관이나 문화원 점검하고 뭐 거기 관련돼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와 관련 없는 사람을 솎아낸 것이고 김우영 같은 저 의원은 그 과거 국회에서 법관 주제 막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재명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를 했는데 그 다음에 싹 사라졌다가 문제가 돼서 지금 다시 보훈 인사로 나타나는 부분인 것이고 또 미국 특사에는 여성을 넣었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 사회가 여성과 남성의 이 그 공무직 그 균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여성을 넣어야 되겠다는 압박도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중요한 게 순서예요. 특사를 보내는 순서. 제가 아까 대한민국 모든 정부에서는 4강을 보내던가 혹은 미국, 중국 보내던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정도 보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EU 보내던가 이 정도였지. 그런데 지금 14개국을 보내는데 순서도 뒤죽박죽입니다. 순서를 미국, 중국을 먼저 보내서 중요한 거 갖고 온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EU랑 얘기하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인도 먼저 보내고 폴란드 먼저 보내고 지금 뭐 비행기표 먼저 끊어지는 대로 보내주는 그런 아무런 고민이 없다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 저 명단은 얼굴마담으로 가는 것이고 실제로 일은 외교부가 하겠죠. 근데 외교부가 지금 14개국을 한꺼번에 파견을 하면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겠습니까? 외교부 공무원들도 아니 특사라는 것이 당연히 목적을 갖고 가는 게 특사라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그럼 왜 가는 거야? 그 일정 짜야 되고 가서 교민 만나고 또 교민들하고 만세 부르고 밥 먹고 한잔하고 이렇게 가려는 게 특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그렇겠죠. 누구를 만나고 그 무슨 전달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또 해당 국가의 외교부 어떤 장관 이상급은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14개국을 가는 이유가 그동안 외교력이 6개월 동안 장기간 공백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공백 왜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그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당시 우리 그 한덕수 총리 누가 봐도 대한민국 외교 업무에는 1인자인데 국제 통상 업무의 1인자인데 한덕수 총리가 엄연히 잘하고 있을 그것을 그때 그 관세 협상도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뭐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게 그 당시에는 거대 야당으로서 자초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야 6개월 공백이 있으니 특사를 14개를 나가야 돼. 자
자 그런데 나한테 충성했던 사람들 순서대로 보내줄 테니까 줄을 한번 서봐라 라고 해가지고 줄을 쓴 게 지금 저 모양새인 거고 저기에 저는 그나마 또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국회 상임위원장은 안 가야 되지 않나요? 그 국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특히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 일이 산더미 같을 텐데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안 가야 되는데 나머지 뭐 초선 의원들이 서브 가는 거야 제가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은 안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민희가 영국을 왜 가는 걸까요? 또 가는 게 대한민국에 도움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자리를 비워주는 게 도움이 돼요? 도움될 수도 있는데 영국을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BTS 때문에 가는 건지 뭔지 뭐 전혀 우리 모르겠습니다. 조니님은 민주당 효도 관광인 것 같아요. 예, 워딩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시점도 좀 여러 가지로 의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여쭤볼게요. 김민석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이 있었던 날에 이재명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딱 그날에 맞춰서 했어요. 국회 네. 인준 표결. 그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터져 나왔는데 인준 표결 그 당일에 이재명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네. 딱 이 시점에 맞춰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특히 다음 주에 대거 지금 특사를 보낸다고 하는데 네. 다음 주엔 또 국회 인준 표결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 주 네. 청문회하고 다음 주에 네. 이렇게 지금 그 일정을 겹쳐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오늘부터 이제 강선우 인사청문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강선우의 보좌진 갑질 문제가 그 장관들 그 10몇 명 지명을 했을 때 처음부터 나오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정동영 태양광 문제 나오고 뭐 이진수 그 표절 문제도 최근에 나왔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천천히 가려고 인사청문회를 천천히 통과시키고 가려고 하다가 강선우가 갑자기 터진 거예요. 강선우가 터졌으니까 이게 월요일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특사를 보내려면 거기랑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야, 왜 올 건데 뭐 할 건데 조율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지금. 조율이 필요 없는 좀 상대적으로 사강보다는 가벼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일단 선물 들고 갈 테니까 손님으로 갈 테니까 좀 받아달라. 왜 오는데? 일단은 갈게. 라고 해서 간 게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의 그 논점을 언론의 카메라를 가리고 흐리기 위해서 급하게 나라들을 여러 개 막 파견한 게 아닌가. 정말 정치를 가볍고 쉽게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용인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또 이재명 정부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적인 의혹을 갖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갑자기 저 특사들 그 나라들 중에 이제까지 안 갔는데 간 나라에 대해서 뭐 혹은 다른 또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든 중독이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야 특사 보내자라는 걸로 쉽게 정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외교도 국내 정치하듯이 하려고 하는 듯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효도 관광 비슷하게 농공 행상을 또 특사와 그 특사단의 현역 의원들이 함께 따라가는 그 장면들을 그걸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소비 쿠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자 지자체가 지금 특히 서울 지자체 자치구 뭐 무슨구에서 이 소비 쿠폰 예산 때문에 지금 난리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인가요 이게? 지금 그 소비 쿠폰이라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해주고 돈을 뿌리겠다라는 것인데 예. 이게 정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75%만 정부 돈으로 하고 25%는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라는 겁니다. 그걸 계산해 봤더니 서울시와 자치구들 225개 자치구들이 합쳐서 3,700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인구가 많은 송파구가 160억이고 강남구가 그 다음에 144억인데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높아가지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구들 있잖아요. 네. 나머지 구들은 지금 뭐 70억, 100억, 80억 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각 구의회나 그 서울시에서 예산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돈을 어디서 빼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가 재정이죠. 1년 동안 돌아가는 재정인데 갑자기 정부에서 밀어붙이면서 야 너네는 이만큼씩 돈을 내. 안 내면 페널티, 안 내면 불이익이야 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제가 저거에 관련돼서 뭐 서울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취재한 거는 강원도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 얘기를 나눠보면 예.
그냥 돈이 절대 없다. 절대적으로 돈이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 3년 전부터 세수 결손 문제가 발생했고 반도체 산업이 잠깐 휘청거렸을 때 나머지 세수를 못 걷어들이고 중앙 정부에서 특별 교부세도 안 나오고 일반 교부세도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비비를 다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그동안 잠가놨던 예비비를 끌어다 썼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돈이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각 그 지자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돈을 부담하게 하냐, 굉장히 그 큰 불만을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저걸 못 내게 되면 또 어떠한 페널티를 갖게 될지 거기에 대한 또 공포심과 두려움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예산은 지역 자치구, 특히 서울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다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갑자기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우리가 소비 쿠폰을 해서 뭐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네. 이러면서 소비 쿠폰을 멍청 지금 돌리자. 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생색은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내고 정작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이 지자체, 특히 자치구들은 예산안이 없어서 그 비용이나 부담을 다 자치구가 다른 예산을 네. 전용한다든가 이렇게 네. 해서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까? 맞습니까? 전용을 하던가 예. 뭐 예비비 같은 거는 여러분들 홍수나 뭐 무슨 뭐 그 피해가 났을 때 국가 재난이 났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것도 있고 각종 다른 기금으로도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를 끌어 쓰던가 다른 비용을 전용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소비 쿠폰을 쓰면서 뭐 장을 보던가 안경을 사던가 소비 쿠폰을 쓰면서 이거 이재명 정부 때문에 내가 돈을 쓰네 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돈으로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소비 쿠폰은 지금 전 국민에게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생각은 이것도 하나의 복지고 그러면 복지 비용에서 전용을 하자. 복지라는 게 원래 정말 필요한 기초수급자나 혹은 뭐 그 한부모 가정이나 혹은 뭐 이러한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에게 도시락이 가던가 뭐 거기에 대한 뭐 지금 여름에 더울 때 선풍기나 에어컨을 설치하던가 이런 비용이 있는데 그런 비용을 전용해가지고 소비 쿠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곳에 가야 될 예산이 그걸 빼다가 이것도 어차피 소비 쿠폰도 복지니까 필요 없는 전 국민에게 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말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인 게 아니 어떠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경을 합니까? 출범하자마자 추경을 하는 정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없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6개월 정도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연말 예산 때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가야지 출범하자마자 30조를 추경을 하는데 그중에 19조가 국가빚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저걸 메꾼다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예. 결국 또 빚이 또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자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일명 이재명은 이제 지역화폐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에서는 국가가 재정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네. 지금 발의해놓고 네.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소비 쿠폰은 지자체의 책임을 다 넘긴다 이런 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둘 다 물론 지역화폐나 지역사랑 상품권이든 소비 쿠폰이든 무작위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떤 국가 재정에도 문제고 지자체 재정에도 큰 문제인데 본래 써야 될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쓰이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똑같은데 왜 지역사랑 상품권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가 재정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소비 쿠폰은 그냥 지자체 니들이 알아서 하고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일종의 자신들이 하나 카르텔을 지금 만들고 있고 네. 만들어 왔고 그것을 이 지역화폐라는 형식으로 국가 재정을 강제적으로 여기에 반영을 하면 엄청난 돈을 이 지역화폐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나게 하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우리가 경제가 돌아갈 때 네. 생산이 있고 생산을 사기 위해서 소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연결고리가 이제 화폐예요. 화폐인데 화폐 혹은 소비 쿠폰인데 소비 쿠폰을 해가지고 소비를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생산자가 이득을 얻고 다시 이걸 또 소비하고 뭐 이러한 목적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득을 얻는 사람이 크게 없습니다. 생산자도 다시 소비를 하게 되고 근데 지역 화폐는 뭐냐면 이 생산과
소비를 일반 우리 화폐, 우리가 갖고 있는 1,000원, 10,000원, 50,000원 조폐공사가 찍어내잖아요. 국가화폐요. 예, 국가화폐. 조폐공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얻는 게 없어요. 네. 그냥 한국은행의 관리 감독에 의해서 화폐를 통화량을 더 늘려야 되면 더 찍어내고 줄여야 되면 회수하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조폐공사는 그냥 공기업 직원으로서 월급만 받아가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일반 화폐 말고, 그러니까 국가화폐 말고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가 가미되면 소비와 생산과 소비 사이에 이 지역 화폐에 관련된 업체들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업체, 상품 이런 데는 그렇죠. 네. 업체나 상품권들이 그 상품권을 그 관련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게 되고, 이 과정에 무슨 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이미 여러 가지 조세정책연구원이나 경제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지역사랑 상품권이 그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부작용만 많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법안을 발의하던가 혹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밀어붙이려는 거는 누군가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누군가가 거기서 큰 주머니를 차고 계속 따복따복 챙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는 뭐 다리를 놓던가 혹은 아니면 뭐 건물을 짓던가 뭐 이런 SOC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중간에 넘어온 게 이제 환경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게 뭐냐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는데 나무 심자 그래서 나무 뽑고 나무 심고 막 이러한 환경 사업 가지고 그 혹은 태양광을 할 필요가 없는데 태양광 해가지고 환경 사업 가지고 돈을 벌다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 화폐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그게 카드로 나올 겁니다. 혹은 아니면 코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코인과 연계될 거라고 연계돼서 봐요. 예, 그렇게 나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실물 경제를 가지고 이게 다 세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금을 빼먹기 좋은 거죠. 아까 말한 SOC 사업도 세금을 빼먹는 거고 태양광도 세금을 빼먹는 건데,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걸로 세금을 빼먹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러한 좀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지원을 하려면 항목을 분명히 하고 사실은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그나마 투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지역 상품권 같은 거 하면 깡이 일어나고 낙전 수입이 일어나고 특정 업체와 특정 상품의 이권 관계자하고 카르텔을 형성하게 돼서 그걸 챙겨 먹게 되죠. 운동권 출신들은 그러면 그런 운동권 출신들이 만든 그런 업체들, 자기 민주당 관련된 업체들에 몰아주겠죠. 아, 이건 지역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상품이야, 또는 그 업체야. 스타벅스는 안 돼, 스타벅스는 안 되고 코스트코는 안 돼, 뭐 이런 식인 셈이죠. 바로 그런 이제 카르텔이 작동한다는 거죠. 예, 그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원론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떠한 마을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축제 때만 쓸 수 있는 돈, 뭐 네. 부루마블 돈처럼 축제 때만 쓸 수 있는 돈을 하다가 그게 확장이 된 것인데, 결국 지역 경기를 살리자, 수도권 너무 집중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수도권 집중화를 분쇄할 그러한 기본적인 정책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지역사랑 상품권을 나눠주면 지역 경제가 더 어지러워지는, 더 오염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돈을 일반 우리 국가화폐를 지역에다 쓸 수 있게 만들어놔야지. 야, 국가화폐를 사람들이 지역에 안 쓰네. 지역끼리 상품권 따로 만들자. 그거를 우리 10만 원짜리인데 그걸 9만 원에 팔자. 그럼 1만 원이 또 그 손해예요. 야, 그거를 깡을 해가지고 누구는 9만 5천 원에 팔게 하자.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네. 예. 자, 국가 조직이 하나의 착취 조직이 되고 도적질을 하는 조직이 되는 그 순간들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좀 특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네. 볼게요. 지금 3대 특검이 아까 이제 속보에도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국토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3대 특검의 칼날이 지금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시는지. 3대 특검의 목적은 네. 그 사화입니다. 사화. 지금 을사년이죠. 네. 네, 을사 사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1000명 정도를 수사를 하고 200명 정도를 구속을 했는데, 그게 기준점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실에 물리적이나 혹은 비물리적이나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을 다 그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실에 관련돼서 조금이나마 근무했던 사람들을 다 지금 그 압수수색을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끝은 결국에는 현직 의원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
그 실과 관련돼 있는 주진우 의원이나 네. 뭐 그러한 분들까지 다 조사가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이미 뭐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나 그 계엄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나 추경호 의원 또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됐고요.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에도 출국 금지 됐고요. 또 김성교 의원도 출국 금지 됐고요. 또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왜 밝혀지냐면 여러분들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거는 그 제시를 해야 돼요. 네. 제시를 해야 되고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제시하고 교부를 하다 보면 범죄 사실이 적혀 있는데 그 범죄 사실에 공범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공범 피의자. 거기에 이제 윤상현 그 의원을 압수수색했을 때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적혀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건데 이게 제시한 것만 그 정도인 거예요. 제시한 것만 그 정도고 지금 그 3대 특검이 하고 있는 그 수사에서 제시조차 안 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밥만 먹거나 통화만 하거나 대통령실에 잠깐이라도 근무했던 사람들은 일단은 다 같이 잠재적 피해자로 놓고 그러고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끝은 뭐냐? 여기서 만약에 정말로 국민의힘이 비민주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이 다 으쌰으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내란으로 뒤집으려고 했다라고 수사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스탠스가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정당 해산도 예, 간다. 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정당 해산 심판은 국무회의로 가는 건데 지금 만약에 그 인사청문회에서 또 국민의힘이 열심히 싸우겠죠. 네. 열심히 싸우면 지금 그 위원 후보자들은 장관이 될 텐데 돼가지고 또 부글부글 거리면서 정당해산 심판 가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국민의힘 혁신의 문제도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혁신위원회가 대표 권한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개 밝혔습니다. 네. 않습니까? 최고위원을 폐지하면 대표 권한이 강화된지 저는 상당히 의문인데 이게 뭐 집단적 지도체제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최고위원회를 구성은 그냥 유지하면 될 텐데 갑자기 이게 좀 이상한 제안이 나왔어요. 어떻게 네, 이건 보세요? 정말 이상한 제안입니다. 네. 대표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해서 정당이 승리로 갈 수 있는가? 이 형식이 성립되는 거는 사실 그 이재명 정권 탄생 과정에서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8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목을 했잖아요. 네. 대선 실패,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대선 후보의 단일화 입장 번복, 계엄 직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 시위, 당원 게시판 문제, 또 지난 총선 당시에 비례대표 공천 원칙 무시 등등 해서 8가지 원칙이 여러 가지에 있는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소위 개파라고 하는 모든 걸 다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최고위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되는 게 최고위가 없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안 나왔습니까? 최고위가 없었으면 당원 게시판 문제가 안 나오고 뭐 공천에 대해서 잡음이 안 나오고 대선을 최고위가 없었으면 대선을 반드시 승리했고 요런 게 아니잖아요. 이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데 과거 총재제로 약간 돌아가자는 것인지 최고위 폐지를 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명확성도 없고 다소 좀 지금 시기에서는 좀 너무 나갔다. 엉뚱한 네. 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혁신위 방안 중엔 이것도 있잖아요. 비상계엄과 탄핵 관련 사죄문을 당헌 당규에 넣겠다. 이것도 네. 지금 발표했잖아요. 네. 아니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선에서 패배를 했고 그게 비상계엄이나 탄핵의 여파가 작동한 거라면 당원들에게 그것을 총의를 모아서 네. 또 국민들에게 이전에 사죄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있게 우리가 그걸 껴안겠다.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사죄를 표하면 됐고 네. 또 지금도 필요하다면 그럼 하면 됐지. 뭘 이걸 당원 당규에 그런 걸 넣을 사람입니까? 요거는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할 얘기죠. 이거 혁신위원장님이 하실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가뜩이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당원 당규에 사과를 넣자라고 하면 지금 저기 앉아있는 기자분들처럼 지금 인사청문회보다 이게 더 재밌네 하면서 여기에 화력이 더 집중될 수가 있고요. 당헌은 헌법인데 네. 아니 헌법에 어떻게 사과문을 박습니까? 헌법이라는 거는 기본 원칙을 설치하는 건데
헌법 시작하자마자 고개 숙이고 시작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당도 없습니다.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그동안의 행보가, 윤희숙 혁신위원장 스스로도 그 여의도 연구원장 할 때 그 강력하게 글을 쓰지 않았어요? 김문수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 후보자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모르겠어요. 나도 잘못했으니 다 같이 가자라는 것인지, 나는 예전에 국회의원 하다가 조금만 일 있어도 관뒀으니 너네도 다 관두라는 것인지. 어쨌든 이 얘기는 그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혁신위가 지금 할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이 정책통이잖아요. 예. 경제통이고 정치통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정책만 통인 거예요. 정치통으로 가기 위해서 혁신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를 뭐 최고위원을 지역별로 안배하자. 혹은 아니면 뭐 연령별로 안배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국민적인 정당으로서 다가가자. 지금 우리가 너무 양복 입은 남성의, 수도권 남성의 서울대 법대에 한 60대층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청년으로 가고 여성도 확장하고 중도 확장을 하고 지역 확장을 하려면 안배를 해서 가자. 지금은 약간 두리뭉실하게 정해진 거 없이 지명직 최고위원직을 호남으로 뭐 지명하던가 이렇게 그냥 가는 거잖아요. 당원 단계 없지만. 네. 그런 거를 안배를 하자라는 이러한 의견을 내던가 가야지. 당원 단계에 사과문을 박자는 거는, 저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저거를 동의할 후보자가 누가 있겠어요.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정치개혁 과제를 잡으려면 국가기관, 정부기관의 어떤 조직이 개편돼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상당히 강하다면 국회의원들의 의원 수나 보좌관 수가 다른 나라 선진 나라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많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에 준해서 평균 뭐 소득에 플러스 뭐 20% 네. 한다든가. 근데 네. 지금 좀 과하다는 얘기가 예. 많잖아요. 그런 그런 과감한 정치 개혁이 좀 필요하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혁신위원회가, 저도 그 허현준 앵커님하고 똑같은 의견이 뭐냐면, 국민의힘만 혁신하자고 해서 내놓을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정치 혁신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당장 목전에 두고 있는 다음 지방선거에 대해서 승리로 가는 것이고, 또 그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지. 우리는 국회의원 3선 제한을 가지고 입법 발의를 하겠다. 그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체가 다. 국회의원은 3선만 하고 3선 이상부터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국가의 뒷배가 되어달라. 뭐 이렇게 하던가. 그동안 많은 문제가 나왔잖아요. 불체포 특권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면서, 그러면서 당내 혁신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아니 당헌에 사과를 받자 그러면 일반 당원들, 그러니까 계엄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 당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계엄 이후에 입당한 당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에 대해서, 또 계엄 자체가 나는 이렇게 대통령 탄핵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아직까지 생각한 당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자에게 전 국민이 41%의 지지율을 보내줬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둬야지. 이거 다 같이 사과하자. 일반 당원들도 다 같이 사과하자. 당원에 박아서. 이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도 어긋나는 거라 생각됩니다. 네. 예. 자, 2부 강대규 변호사님 모시고 특사 문제부터 국민의힘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